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초기의 청소년들의 특징 여러 가지, 일반 상담하고 청소년 상담하고 다른 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 면담에 있어서 사항들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자, 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방금 한 건데, 예. 자, 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기, 그리고 종결에서 고려할 사항들, 또 청소년 상담에서 더 고려할 사항들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상담 남았고요. 자, 중기 단계는 초기 단계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적어요. 자, 중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초기 단계에 탐색한 걸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초기 때.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본격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쭉 진행하는 게 중기에 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공감이라든지 요약하기, 정보 제공하기, 질문하기, 직면 등등의 모든 기법을 다 이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내담자가 통찰도 하고 자기 행동도 변화하고 노력도 하고 상담자가 지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꿔가는 단계가 바로 중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통된 그런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중기 단계에서 저항을 나타내기도 해요. 저항이라는 거는 청소년이든 아니면 일반 성인이든 똑같이 저항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저항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상담 회기 중에 행동화를 해요. 행동화라는 거는 행동으로 안 하면 좋을 것을 하는 걸 행동화라고 하죠. 비행이라든지 폭력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게 바로 행동화죠. 행동화를 한다거나 혹은 약속에 맞춰 나타나는 거에 저항을 해요. 괜히 올 거면서 10분 늦고 괜히 올 거면서 15분 늦고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다 저항 행동이에요. 또 파괴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좀 드물긴 하지만요. 상담 중에 말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가 워낙에 상담에서 말을 안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저항을 해서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가 크죠. 잘 말하던 애가 안 하는 거라면 이것은 저항 행동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또 반항적인 내담자 같은 경우에 이건 얘인데요. 상담 약속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피하기 위해서 기억했는데도 집에 가는 버스를 타요. 그리고 갑자기 친구한테 약속을 잡아요. 갑자기 상담을 하다가. 예. 어떤 비행 청소년은 상담을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상담 시간에. 그래서 갑자기 약속을 정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갑자기 뛰어나가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저항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 행동을 잘 다뤄줘야 돼요. 아, 얘가 저항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 저항 행동을 하면요. 상담이 종결로 이어져요. 이게 바로 조기 종결이죠. 이따가 조기 종결도 다뤄볼 텐데요. 이러한 행동은 상담에 대한 진짜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또 상담 작업에 대한 관심 부족 혹은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어떤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항 행동들은 결국은 상담을 중단하는 그런 조기 종결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네, 해결 방법을 살펴보죠. 해결 방법. 일단은 부모와 상의해보면 좋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저항을 나타내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부모가 도와줄 수는 없는지 하면서 부모와 뭔가 협력적인 작업을 하는 게 이런 저항 행동을 돕는데 아주 좋고요. 또 이 아이가 상담자한테만 너무나 저항 행동을 나타내면 상담을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담실 오기 싫어요. 이런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기관 같은 데 있죠.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아이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어떤 사례들은 상담을 위한 라포 형성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랑은 아닌가 보다. 되게 슬프죠. 되게 슬프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인데. 그냥 다른 분한테 넘기거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상담자가 해보고 안 하면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야 돼요. 자, 또 다른 방법.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하고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방법인데요. 청소년들은 대부분 특히 초기에 어른들에 대해서 의구심 또 의문을 갖고 저항 행동을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담자가 특히 저항 행동을 할 때 방법이에요. 내담자의 마음을 표출하게 만들면 제일 좋아요.
예,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막 상담실에 오기 싫어하고 막 15분 늦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상담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철이야 어떤 기분이었어? 또는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철이 네가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나는 너가 우리가 만난 첫 시간부터 상담하러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 맞니?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러 오기 싫은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담자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 저 사실은 상담하러 오는 거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싫어요. 이런 말을 하면 훨씬 관계가 좋아져요.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나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저항에 대한 개방된 논의라고 해요. 예.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뭔가 오픈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싫었어? 선생님은 철이 너를 만나는 게 그렇게 싫지 않고 되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거든. 근데 왜 철이 너는 상담실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을까? 하면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엄마가 계속 가래니까요. 상담실 자체는 싫지 않은데 엄마가 너무 가래서 좀 부담스러웠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수용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왕 하기로 한 거 나는 네가 여기 계속 와서 열심히 와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살살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네가 이런 마음이 들면 선생님한테 말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너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선생님도 좀 안심이 돼.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상담에서도요. 저항에 대한 저항을 보이는 그런 내담자들한테 상담자가 직접 이렇게 개방해 놓고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내담자와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주의점이 있어요. 간혹 직접적인 언급 자체가 내담자의 불안을 상당히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중에서 어떤 내담자는 자신의 속마음으로 보다 깊이 파고든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심란해지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는 그런 내담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참을성 있고 지지적으로 그렇구나. 이 속마음을 이 아이가 표현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오케이. 이 내담자는 이런 특성을 가졌구나. 하면서 또 상담자는 뒤로 물러나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내담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꺼내놓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 예, 꼭 알아두세요. 자, 종결이에요. 종결. 자, 이상적인 상담 종결이요. 이상적인 상담 종결. 여러분이 상담을 종결할 때 상담자가 되게 희열을 느끼죠. 상담을 종결할 때 희열을 느낄 때는 종결이 이상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희열을 느껴요. 이상적인 종결이란 상담 목표를 달성하고 합의하에 종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담자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종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종결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종결이 있고요. 또 다른 종결은 우리 이제 종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만날까?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제 3달에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종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의 종결이 더 좋으세요? 어떤 식의 종결이 좋으세요, 여러분?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는 게요. 저는 한 번에 딱 이제 끝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예전에 상담받을 때는 한 번에 딱 끝냈어요. 그리고 되게 의미심장하게 마지막으로 만난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벅차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성인 상담에서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상담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청소년들은 아까 후자, 간헐적인 상담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예, 띄엄띄엄. 그래서 종결은 했지만 뭔가 계속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들한테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종결할 때 이렇게 간헐적으로 만나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이상적인 상담의 종결이긴 한데요. 이제 좀 안타깝게도 조기 종결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상담자가 정해진 상담이 아니라 그냥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조기 종결이 일어나는데,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안 올 때 좌절하죠.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상담을 했는데 내담자가 안 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네? 기분 나쁘죠. 그리고 특히 초보 상담자일수록 자책을 많이 해요. 내가 또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특히 초보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이렇게 오면 와준다고 표현해요. 와줬어.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극존칭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 시간에 그런 말도 막 써요. 너무 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 들어봐도 안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담자의 탓 때문에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내담자의 탓이 커요. 내담자의 탓이. 많은 내담자의 탓이 있어요. 조기 종결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기 종결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이 너무 자책 안 해도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가족 관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내담자가 살아온 가족 관계, 가족 간에 너무 밀착되어 있는 가족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내담자가 조기 종결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너무 이렇게 밀착된 가족 있잖아요. 너무나 친한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고, 이게 보통 평균 이상으로 밀착된 가족일 경우에 이들은 상담 관계에서 되게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상담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깝고도 먼 관계가 상담 관계예요. 상담 관계라는 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말 못할 그런 여러분의 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내적인 관계를 다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가 또 정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친한 건 아니에요. 그쵸? 정서적으로는 가까운데 약간 어렵죠.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적절한 거리감으로 표현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는 가족들은 그런 관계가 너무 불편해요. 이들은 모든 걸 나눠야 되거든요. 사적인 것까지. 근데 상담은 사적인 걸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되게 세밀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겹죠. 그리고 불편함의 수준이 너무 커요. 특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밀착된 가족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계속 이렇게 부담감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엄마의 경우에는 상담자한테 계속 집으로도 전화해요. 그래서 계속 상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상담자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좀 거리감을 둬요. 이런 얘기는 내일 상담실 가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차갑게 행동하면 너무 실망해요. 나는 되게 저 사람을 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전화했는데 내일 상담실에서 전화를 해? 하면서 이제 삐지고 이래요. 그러면서 상담실에 이제 안 가게 되죠. 이런 가족의 특성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종결의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가족의 신념도 한몫해요. 어떤 가족의 신념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가족의 어떤 규범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규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족도 다 규범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만의 가족의 규범이 있어요. 가족마다 다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신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의 가족은 다른 가족과 어떤 점이 다르세요? 조금씩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칙도 있을 수 있고 덜 엄격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근데 이런 가족의 신념, 낯선 사람에 대해서 정말 비밀이 많은 그런 가족도 있어요. 정말 자기 가족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게 가족의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집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비행이에요. 근데 가족의 신념은 이런 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규칙이 있는 집이다. 그러면 상담하기 힘들죠. 상담자가 아무리 물어봐도 안 말해줘요. 그런 것까지는 좀 하면서 피하고, 상담자가 엄마도 안 만나주고 이래요. 엄마가 상담자를 안 만나주고 그래요. 힘들죠. 그리고 이런 경우 역시 되게 이렇게 상담자가 힘들어하죠. 그리고 상담자 역시 이러한 신념을 가진 가족과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어떤 내담자들을 좋아하냐면요,
선생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도움 청하고 매달리고, 이런 가족에게 오히려 좀 더 정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내가 필요하구나. 막 이렇게 느끼면서 왠지 더 도와주고 싶은 가족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되게 이렇게 뻣뻣한 자세로, 도움 필요 없고요. 저희 가족이 알아서 잘 합니다. 근데 애는 삐뚤어져 있고. 이런 집은 상담자가, 뭐야? 이렇게, 그럼 왜 왔어, 상담실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왠지 도와주기 싫죠. 뭔가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면서 내담자가 상담실에 안 오게 돼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 또 종결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의 상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도 이것도 중요한 상담 종결 원인이 돼요. 조기 종결의 원인이 돼요. 특히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청소년 있잖아요. 너무 문제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청소년을 상담실로 보낸 집일수록요. 상담이 무슨 신으로 생각해요. 상담실을. 상담실에 가면은 이 아이의 문제가 마법처럼 뭔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거라는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갖더라고요. 상담자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채요. 계속 상담자를 보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자가 상담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부모님한테 설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상담은 저랑 내담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협조를 많이 해줘야 이상적으로 끝납니다. 하면서 계속 부모님을 설득해 나가야 돼요.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족 기대를 달성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또 좌절감을 느끼고요. 상담자도 좌절감을 느끼고 또 집에서 너무 보채서 이 아이가 또 상담실을 안 와요. 이런 아이들은요. 집에서 빨리 안 좋아지면 부모님들한테 또다시 계속 혼나요. 엄청나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내담자의 반응인데요. 내담자가, 이건 쉽게 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왜 싫은지 물어보면 이런 거요. 상담자가 이상한 냄새 나요. 이런. 실제 안 나도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상담자 옷 입는 거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자들이 막 화나죠.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옷 어떻게 갖춰 입어야 돼?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담자도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어떻게 옷을 입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좀 혐오감을 일으키게는 안 해야 돼요. 너무 전통적인 의상. 이런 거는 내담자, 청소년들이 그닥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청소년 상담은 그럼 좀 더 젊은 선생님이 해야 그럼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 보면, 물론 젊은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엄마같이 품어주고, 나이 많고, 이런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혐오감을 느끼는 말투라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시대적인 요즘에 이렇게 막 한복 같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틱한 옷을 입고 있는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싫다고. 근데 별 이유가 없진 않아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본 많은 이유는 특히 엄마랑 관계 나쁜 아이가요. 여자 상담자인 경우에 엄마랑 관계 나쁜 이유 중에서도 엄마가 막 잔소리 많이 하거나 이래서 엄마랑 너무 관계가 나쁜 아이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자를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그 상담자의 특성이 막 훈계 잘하고 말 많고 그러면 많이 종결돼요. 그거는 알게 모르게 상담자에서 엄마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제 짜증나 이렇게 말하면서 안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조기 종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담자들한테 부탁을 해놔야 돼요. 내담자에게 뭔가 상담해서 너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아무개야, 철이야, 솔직하게 말해줄래? 그럼 난 참 좋겠다. 응?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알려주면 우리 관계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 또한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나 또한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게.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사이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지장도 찍고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상담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특히
처음에 구조화 설명드렸잖아요. 구조화 할 때 상담을 어느 정도 할 거라는 예측을 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어떤 내담자들은 상담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거를 미처 몰라요. 그냥 상담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고 안 가는 그런 내담자도 있어요. 그것은 상담자 탓이에요. 상담자가 상담은 일단은 우리가 10번 만나자. 그리고 나서 더 만날지는 그때 상의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횟수를 정해줘야 아이들이 상담에 대한 동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길이도 중요한 종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의 지지도 중요해요. 지역사회의 지지라는 거는 상담 초기에, 특히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아이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아이인 경우에 가끔 보면은 상담실에 버스 타고 많이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지역사회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상담실에 와라. 그럼 얘는요, 상담실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그런 청소년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지원센터에 청소년 동반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직접 그 아이 집이나 근처에 가서 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졸업 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처에 계시는 그런 청소년 기관에 가서 이제 서류 내시고 뽑거든요.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동반자를 뽑아요. 그리고 돈도 주고. 예. 그래서 그런 동반자가 한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청소년 지원센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청소년 기관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돈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죠. 그렇죠?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지역사회의 지지, 또 이 아이들을 도와줄 게 없을까를 아주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이걸 이제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결과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것 하나요. 종결 시에 증상이 재발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성인 상담에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새로운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전의 증상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 종결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담의 목표가 다 달성이 돼서 종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전의 문제들이 다시 되살아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의존적이어서요. 그쵸? 의존적이어서 그렇겠죠. 또 더 쉽게 말하면 헤어지는 게 싫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특히 의존적인 내담자들이 더 헤어지기 싫어하죠. 네. 여러분은 잘 헤어지세요? 이별 잘 하세요? 네, 잘 못하죠. 네. 상담심리학과 분들이 원래 이렇게 마음이 약하잖아요. 네, 마음이 약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좀 심약한 분들이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강한 분들이 상담에 관심 가져요? 네, 마음에 관심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딘가 모르게 저를 비롯해서 병들어 있어요. 네,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왜 관심을 가져요?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를 왠지 도움을 주면 되게 뭔가 기쁨을 느끼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건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심약한 거 맞죠. 예.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헤어진다는 것도 참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한테 있어서. 이건 청소년 상담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 심리학에서 다뤄야 될 되게 중요한 주제죠. 이별. 네, 이별. 이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별을 잘 해야죠. 왜냐하면 이별도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삶이잖아요. 예,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듯이. 그렇죠? 우리가 최초의 이별은 엄마랑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태어나서 최초로 우리는 엄마랑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잠깐이라도 이별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랑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이별하는 거에 아주 만족스럽게 잘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잘 경험이 되면 좀 긴 시간 동안 이별해도 마음속에 뭔가 항상성이 있죠. 엄마랑 이별은 했지만 내 마음속에 엄마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엄마를 계속 기억하면서 긴 시간의 이별도 참아내죠. 그게 이제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고, 그렇게 애착이 잘 형성되면 안정된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 웬만한 이별 이런 거에 큰 아픔 같은 거를 보이진 않죠. 물론 슬프지만 극복은 하죠. 그냥 삶의 과정으로. 근데 문제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별이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별이 너무 힘들고 아직도 진짜 잠깐 헤어지는 이별 있잖아요. 우리 수많은 이별 있잖아요. 친구랑 안녕 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 하는 이별도 힘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잠깐 헤어지는 건데도 우리 많이 아쉬워 안 해요? 막 손잡고 어떡해 막 계속 이러다가 누가 보면은 막 1년에 어디 가나 싶은데 다음 주에 만나야 되고 이런 경험.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고 우리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해 막 이렇게 가고 이게 다 이별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네. 그래서 특히 애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이게 힘들어요. 잠깐 이별도 안 되고요. 자기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이런 상담실에 오는 내담자들은 대부분 애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애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실 경험이나 여기 보시듯이 분리를 많이 반복했던 청소년들은 상담자랑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큰 경험이에요. 예. 정말 이건 정말 힘든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자라는 건 이 내담자한테 한 뭐 반년을 했건 1년을 했건 되게 큰 의미거든요. 정말 부모님 이상의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대상인데 그렇게 의존했던 대상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은 힘든데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모르는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빠져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시 나빠지지? 하는 거예요. 이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방법.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로서 내담자들이 이렇게 다시 나빠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정서를 다뤄줘야 돼요. 종결은 누구나 힘들다는 거.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 철수야. 헤어진다는 건 너무 힘들지. 나도 참 힘들단다. 하면서 그런 작업을 몇 주는 해야 돼요. 종결이 왜 힘든지 그런 마음도 공감해주고. 하지만 이 상담은 이걸로 영원히 끝이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단다. 힘들 때는. 이렇게 뭔가 돌파구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담자는 대부분 내가 종결해야 되는데 왜 나빠지지? 이런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별에 대해서 힘든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종결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인한 불안을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종결에 대한 불안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이해한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여러분이 성인 상담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상담 종결의 과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종결에 앞서서 내담자랑 잘 의논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상담자가 혼자 생각하고 나서 다음 주에 종결이네. 딱 다음 주에 가서 자, 우리 오늘 종결할 시간이다. 종결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결하기 전에 적어도 몇 주 전에 우리가 말한 종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다. 철수야. 한 3, 4주 정도 남았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돼요. 서서히.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아요. 상담이 뭐가 좋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등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히 상담자가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강점. 끝내면서 내담자한테 힘을 막 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넌 이런 점이 정말 멋있더라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내담자가 상담 끝나도 그게 마치 자기의 상처럼 기억이 돼요. 그 다음 3번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무엇을 얻었는지 말하면서 상담이 정리가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입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한테 물어봐요.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 끝나고 물어보면 내담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더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이런 말을 100명 중에 한 100명이 다 해요. 그만큼 말로써 정리하는 거는 달라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을 나중에 이제 꼭 해보실 텐데요. 정말 그래서 상담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4번도 2번하고 비슷한 건데 그 강점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내담자와 같이 말로써 다뤄보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에게 좋았던 대처 기술들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상담자가 그것을 보기에 어땠는지 솔직히 또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6번 내담자 수준에 따라서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계약과 같은 어떤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써놓는 것도 좋죠. 예, 이거는 나중에 상담이 끝나도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대처 기술 등의 행동 목록을 만들고 특히 상담실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다시 너가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상담실로 올 수 있어. 이렇게 항상 말해주거든요. 다시 상담실로 오는 아무도 없어요.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해요. 아, 선생님 그렇게 말했다가 다 오면 어떡해요? 안 와요. 왜냐면 종결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담자들이 대부분 좋아져서 종결하잖아요. 조기 종결이 아니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신 있게 말하세요. 언제든지 너의 버팀목.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힘이에요. 저도 예전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요. 제가 위기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의논하고 싶을 때 저도 모르게 지금도 그래요. 상담하는 상상을 해요. 아, 내가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만약에 상의를 하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도움이 돼요. 이렇게 평상시에도 말하는 상상. 예. 그리고 되게 이렇게 그 선생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언제든지 노크해도 좋다. 그럴 때는 내가 널 위해서 시간을 내줄 거다.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저한테 강하게 남아있죠. 근데 저도 상담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이후로. 전화는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자리 옮기고 막 이럴 때마다. 예. 자, 내담자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상담에서의 적당한 거리. 근데 여러분이 내담자와 적절한 경계 유지라고 할 때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을 생각할 때 선생님, 청소년 상담은 내담자랑 경계가 없는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장에서 상담해도 되고 또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랑 햄버거 가게에서 같이 햄버거도 먹고 그래요. 상담실에 돈이 나와요. 같이 햄버거 값, 뭐 밥값 이런 게 나와요. 같이 밥 먹으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쇼핑도 가요, 같이. 뭐 그렇게도 하는데 같이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뭐가 나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시면 돼요. 목적. 아, 내가 상담이 끝났고 여기에 가서 이 내담자랑 이걸 위해서 이 내담자를 여기서 만난다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면 여기 가서 만나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단지 놀기 위해서 학교 축제 가서 그 아이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학교 축제 가거나 이런데 사적인 만남을 갖는 거는 이 아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적인 공간이라도 어떤 상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아이를 만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는 분명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일반 성인 상담에서는 더욱더 이런 걸 금기시하죠. 특히 상담 끝나고 나서 뭐 찻집에 가서 우리 상담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선생님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이런 제의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면접 질문이었어요. 우리 인턴 선생님 뽑을 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중히 사양한다. 예. 예. 그래서 정중히 사과하면 되죠. 정말 그 뜻을 고맙게 받고. 근데 실제로 마지막이고 좋아졌는데 의미 있는 거니까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근데 나빠요. 예. 나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끝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끝인데 먹을 때는 되게 편하고 좋긴 한데 거기서 이제
빠이빠이 할 때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상담적인 분위기로 안 흐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학교 안에서 특히 성인과요. 이건 성인이에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그냥 일반 식당에서 만나면 계속 상담자로서만 만나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경계가 되게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되게 서운하고 그런 아무튼 여러분이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담실 안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부모 차례입니다. 자, 부모는 청소년만큼 많지 않아요. 부모 살펴보고 나서 상담 사례 다뤄볼게요. 자, 부모를 위한 상담 방법도 상담 초기와 중기로 나눠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이 청소년의 부모가 청소년과 처음에 같이 왔어요. 상담실에 처음에 같이 왔을 때 함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각각 따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각각 손 들어보세요. 다 각각이시네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될 건 없는데요. 그래도 네, 그렇죠. 맞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상담자로서 다 능력이 있으세요. 웬만하면 정답은 각각 하는 거를 규칙으로 하지만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해도. 근데 일단은 각각 하는 거에 여러분이 장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각각 하는 경우 부모와 내담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부모들이 각각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부모들은 대부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아이 생각이 궁금하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부모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 하는 게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각각 하는 경우에 분명하게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각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지만 가족 면담으로 처음부터 진행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함께 해도 괜찮아요. 예, 한 번쯤은. 이때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가족은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면밀히 관찰을 하고요. 또 사례에 따라서는 아이를 먼저 하든 부모님을 먼저 하든 이 순서는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중기의 고려사항인데요. 자,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려사항이 중요해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가 여러분이 중요한데요. 자, 우선 상담 중기 때 여러분이 본격적인 상담을 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중기 때는 무엇보다도 작업동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때예요. 작업동맹이라는 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정말 협조체계 안에서 열심히 라포를 형성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작업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동맹이라는 거는 변화를 촉진하는 수단도 되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성실한 공감적인 태도가 작업동맹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줘요. 예. 그리고 상담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들은 되게 솔직해지고요. 또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 때가 상담 중기고 이때 작업동맹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때 작업동맹이 중요한데 이 작업동맹이라는 건 여러분이 청소년 내담자랑 맺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 청소년 내담자랑은 작업동맹을 잘 맺었어요. 상담 중기 때 그럼 부모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랑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모랑은요? 부모랑도 청소년이랑 똑같이 맺어야 될까요? 아니면 청소년이 1등이고 2등이 부모고 이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아야 될 것 같으세요? 청소년이 1등이고 부모가 2등 같으세요? 네. 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부모가 1등이어야 될 것 같으세요? 청소년이 2등이고요. 예, 다 분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청소년 상담을 하시면 이런 태도가 다 반영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지에 답이 있어요. 자, 같아야 돼요. 청소년과 부모를 거의 동등하게 작업동맹이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정말 작업동맹을 잘 형성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에 들어오실 때 드린 사례 있죠. 사례도 여기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부모와의 작업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일단 부모랑 관계 보시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유사한 동맹을 맺으셔야 된다는 게 정답이에요. 이 두 가지 상담 관계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부모들이 이제 미묘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의 자녀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너무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상담실에 보냈어요. 상담 좀 받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상담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지고 너무 친해지면서 부모랑 청소년이랑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막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리고 상담자랑 엄청 친해요. 상담실은 되게 잘 가요. 그럼 부모가 상담자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죠. 그쵸? 바로 그거예요. 상담자의 출현으로 그 가족 체계 내에 가정 역동이 뒤틀리는 경우 혼란을 초래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걸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많아요. 청소년 상담 이렇게 잘 프로토콜을 보면은 이런 사례가 한 10 중에 7사례는 이래요.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자들이요. 다 이렇게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담자랑 되게 동일시해요. 청소년들 되게 친해지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랑 관계 나쁜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또 막 부모 막 헌담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청소년 상담실에 온 아이들의 부모들은 보면 진짜 부적절한 부모 많아요. 아, 진짜 저런 사람이 부모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부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악감정을 품게 돼요. 같이 막 욕하고 막 악감정을 품게 되고 막 증오해요. 청소년이랑 똑같이 동의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청소년과 이런 역전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똑같이 막 부모를 같이 미워해요. 어쩜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막 인간도 아니다 얘. 막 이런 식의 얘기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담자랑 지나치게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년과 라포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청소년의 그런 이상적인 상담 종결을 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청소년 내담자가 계속 부모 헌담하고 욕하는데 그러면 부모 욕하지 마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청소년이랑 있을 때는 정말 박쥐처럼 완벽하게 정말 청소년 편을 들어서 진짜 같이 한 몸이 돼서 정말 그 부모에 대한 헌담도 하고 부모를 만날 때는 또 완전히 부모 편이 되어드리고 이런 그 박쥐 작전을 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각 정말 내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한편. 특히 청소년 상담자 중에서 좀 이렇게 고지식하시고 되게 바른 생활이 항상 몸에 배어있는 상담자들도 많아요. 우리 상담자들이 모범적이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모범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일탈 해보셨어요? 비행? 그래서 문제예요. 일탈이나 비행을 너무 안 해봤어요. 우리 상담자들이 너무 바라요. 대부분 그래요. 별로 안 해, 이렇게 일탈이나 이런 거 해본 분들은 상담 잘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착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 밀접하게 탁 붙는 상담자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이런 상담자들도 많아요. 내가 저 부모라도 진짜 때려 눕히고 싶겠다. 이런 특히 비행아들일 경우에는요. 상담자들은 청소년보다 부모와 더 강하게 동일시될 수 있어요. 막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애 너무 공부 안 하는데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말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어쩜 세상에 500명 중에 500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부모가 공부 얘기한다고 해서 상담자도 똑같이 아이가 상담실에 오면 계속 공부 얘기해요. 너 공부 학업 계획 세우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시켜요. 청소년은 공부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런 요구를 하면 계속 상담자가 맞춰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럴 때 또 청소년은 종결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상담자는 균형 잡힌 반응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가족이 상담을 통해 지원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줘요. 적절히 균형 잡히게요.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부모를 상담에 같이 개입시키면 어쩔 수 없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한테 계속 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 이제 방법들, 특히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도움이 되는 양육 방식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안 됐던 그런 악순환적인 방법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상담자는 존중해 드리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시고요. 저럴 땐 저렇게 해보시고요. 하면서 계속 팁을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례 중에서도 아까 그 남학생, 여자친구 생각나시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 상담실에 온 아이. 그 아이가 부모님이랑 관계가 너무 나빠요. 특히 엄마가 그 상담자의 말에 따르면, 증언에 따르면 상담자도 그 엄마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상담자가 너무나 그 엄마에 대해서 저항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싫은데요?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조차도 싫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엄청난 하이톤이래요. 그리고 한 번 잔소리를 시작하면 끝이 없대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모든 행동을 아이한테 선악으로 딱 나눠준대요. 넌 그거는 뭐 너 안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신대요. 너 언제쯤이나 귀신이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렇게 머리에 대고 이렇게 막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아이는 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대요. 한 번 잔소리 시작하면 기본 50분. 이런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 공격으로 이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들만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격. 이 엄마한테 한마디 했다간 자기는 1시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안 해요. 이 아이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학교 계속 빠지고, 그리고 상담실 간다고 하면서 딴 데 가고, 교묘하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 속을 썩이는 그런 내담자예요. 그런 엄마한테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팁을 줘야 돼요. 어머니가 아드님을 염려해서 그렇게 계속 훈계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드님은 그렇게 어머니같이 계속 훈계를 하면 나빠집니다. 이제 계속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반항감 때문에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얘기하고 싶으셔도요, 참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10번은 반복해야 돼요. 사람은 한 번, 여러 번 이제 상담자 그래요. 지난번에 꼭 말했는데요, 선생님. 또 말해요? 또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 한 번 말해서 변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말해서 안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100번은 말해야 바뀌어요. 저는 항상 상담할 때 그거 항상 비유해요. 제가 잘 드는 비유. 사람이 바뀌는 건요, 저는 운동회 할 때 박 터트리는 거랑 전 똑같은 것 같아요. 박이 한 번에 안 터져요. 수백 명의 애들이 와서 모래주머니를 막 미친 듯이 던지고 그래야 어느 순간 터져요. 한 번 던졌다고 해서 안 변해요. 전 그게 사람 같아요. 끊임없이 내담자의 생각을 흔들어주고 행동을 흔들어주고 자극을 줘야 변해요. 그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 그리고 엄마랑 전부 다 라포를 형성하라고 해서 스파이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모두의 인심을 잃게 되죠. 이건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중요한 건 상담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들 간의 의사소통은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상담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담자랑 관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상담자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시 그 가족에 끼어드는 계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빠져도 이 가족이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내담자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이 가족이 이미 잘하고 있는 점인지를 상담자가 계속 지지해줘야 돼요. 특히 부모한테요. 아까 말 많고 훈계 많이 하는, 안수기도 해주고 이런 그 엄마한테도 강점은 있어요. 어떤 강점이냐면 마음이 약간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이 아이가 비행 행동을 하고 가출을 할 때 그래도 이해를 해줘요. 한편으로는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말을 가끔 함부로 해서 그렇지 그 남자애가 중2 땐가 자해를 했어요. 손목을 그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낭으로 자해한 아이들은요, 절대 죽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살살 그어요. 그래서 살살 그어고 이제 엄마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왜 더 세게 긋지 그랬냐? 이 엄마가 딱 한 말이 그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남자아이가 너무 또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게 저래요.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엄마지만 끊임없이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장점이 뭔지 하면서 이 엄마한테 이렇게 훈계하고 조언을 줄 때도 조언 중심으로만 100%로 다 일관하면 이 엄마가 안 들어요. 똑같아요. 엄마나 그 청소년이나. 잘하고 있는 점도 인정해주면서 공감도 해주면서 살살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접근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어머니 나름대로 되게 힘드시죠? 인정도 해주면서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훈계해주시고 조언해줄 거 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현존하는 지지체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여기까지 됐고요. 우리가 그래서 2부까지 이제 살펴봤고, 마지막은 여러분 드린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적절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2명이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한번 조용히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한번 얼른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